경북의 작은 농촌 마을. 1965년 봄 복사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난 산비탈 아래 자리 잡은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김종수 씨 댁은 마을에서 그럭저럭 사는 편에 속했습니다. 남편은 트럭 운전으로 장거리 운송을 하고 아내 박정숙은 마을 여자들의 옷을 지어주는 양재일로 바쁜 나날을 보냈죠. 우리 은희는 참 얌전하고 착해. 이웃들이 종종 하던 말이었습니다. 13세 김은희는 정말 그런 아이였습니다. 단발머리에 소박한 원피스를 입고 항상 수줍은 미소를 띠며 어른들께 인사를 올리는 아이. 학교에서도 성적이 좋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모범생이었죠. 하지만 그 집의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종수 씨는 한 달의 보름은 집을 비웠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장거리 운송 때문이었죠. 그가 집에 있을 때는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아빠가 돌아오시면 저녁엔 온 가족이 마루에 둘러앉아 라디오를 들었어요. 19세 장남 철수, 17세 차남 영수, 15세 셋째 민수. 세 형들은 아버지 앞에서는 의젓하고 착한 아들들이었습니다. 은희에게도 다정한 오빠들이었죠. 하지만 아버지의 트럭이 마을을 벗어나는 순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박정숙은 양재일로 하루 종일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였죠. 이웃집 안악들이 드나들며 옷감을 들고 와서 맡기고 가면 그녀는 밤늦도록 일에 몰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바쁘셨어요. 우리가 뭘 하는지 살펴볼 겨를이 없으셨죠. 그 틈새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13세 소녀에게 닥쳐올 지옥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1965년 4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복사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봄날이었죠. 어머니는 읍내에 원단을 사러 나갔고 아버지는 부산으로 떠난 지 사흘째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은희는 평소처럼 마루에 책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세 형들이 모두 집에 있었거든요. 은희야, 이리 와. 장남 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톤이었죠. 은희는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요, 오빠? 그냥 이리 와 보라고. 차남 영수와 셋째 민수도 이상한 표정으로 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다정했던 오빠들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날 오후 13세 소녀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 아름다웠던 복사꽃 마당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을 거야. 철수의 협박은 냉정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17세와 15세인 영수와 민수는 침묵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공모의 빛이 있었죠. 그날 이후 은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꼭 잠갔죠. 밥을 먹을 때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은희가 요즘 왜 이상해졌지? 어머니가 중얼거렸지만 재봉일에 바빠서 깊이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도 은희는 예전처럼 밝지 못했어요. 공부하느라 힘든가 보다. 아버지의 짧은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은희는 매일매일 공포 속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집을 떠날 때마다, 어머니가 읍내에 나갈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학교 성적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도 멀어졌죠.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웠거든요. 너만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 일 없어. 형들의 협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은희의 두려움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1965년 여름이 깊어갈 무렵 은희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했죠.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드는 은희를 보며 사춘기가 일찍 왔나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진실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은희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고통이었거든요. 이제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야. 은희는 알 수 없는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로 인해 이 집의 모든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었거든요. 1965년 6월, 은희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습니다. 예전처럼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다녀왔어요 라고 인사하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은희야, 밥 먹어라. 어머니 박정숙이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문을 두드려도 네 하는 작은 목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집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은희 어머니, 요즘 은희가 많이 이상해요. 성적도 떨어지고 친구들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고. 박정숙은 재봉틀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일손을 놓을 수 없었어요. 사춘기인가 보네요. 좀 더 지켜봐 주세요.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은희의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작은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아침이면 창백한 얼굴로 조용히 학교에 다녀왔죠. 아버지 김종수가 집을 비울 때마다 은희의 공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재봉일에 몰두하는 틈을 형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은희야, 철수의 목소리만 들려도 은희의 몸은 경직되었습니다. 오빠들이 부르는데 왜 안 나와? 영수와 민수도 은희를 애워쌌죠. 15세인 막내 민수조차 이제는 형들을 따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말하면 내가 더 힘들어져. 협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의 폭력은 점점 더 계획적이고 잔인해졌어요. 13세 소녀가 견디기에는 너무 큰 고통이었습니다. 은희는 매일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죽는 방법도 도망갈 곳도 알지 못했어요. 1965년에 13세 시골 소녀에게 선택권이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제발 그만. 은희의 간절한 목소리도 형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1965년 7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종수가 예정보다 하루 일찍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보, 왜 이렇게 일찍? 박정숙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지만 김종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거든요. 은희는 어디 있어? 방에 있을 거예요. 요즘 몸이 안 좋은가 봐요. 김종수는 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은희야, 아빠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문을 열어보니 은희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 그리고 옷에 묻은 핏자국. 은희야, 은희야. 김종수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여보, 빨리 와요. 박정숙이 달려왔고 부부는 급히 은희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순간 집에 있던 세 아들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마을 병원의 늙은 의사는 은희를 진찰한 후 김종수 부부를 따로 불렀습니다. 이 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갑자기 쓰러졌는데 왜 그러는 거죠? 김종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장기간에 걸친 외상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말씀해 주세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아이에게 일어난 일은 범죄입니다. 김종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정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누가 우리 은희를. 박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종수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에서 일어난 일들, 은희의 변화, 그리고 아들들의 이상한 행동까지. 집으로 돌아온 김종수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새 아들이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너희들 앉아 있어. 김종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아빠, 은희는 괜찮아요? 막내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괜찮아? 김종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너희가 은희한테 뭘 한 거야? 장남 철수가 일어섰습니다.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냐고? 의사가 다 말해줬다. 우리 은희 몸이 어떻게 됐는지. 김종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 새끼들이 내가 기른 자식들이.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철수는 부인했지만 영수와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경찰을 부르겠다. 김종수의 선언에 집안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빠 제발.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이 집에 왔습니다. 마을은 발칵 뒤집혔고 김씨 집은 하루아침에 수치의 대상이 되었어요. 1965년 9월 김씨 가족을 태운 시외버스가 대구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풍경들, 높은 건물들과 복잡한 거리가 시골 마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 새 출발이야. 다 괜찮아질 거다. 김종수가 가족들에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박정숙은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재봉틀과 몇 개의 보따리만 들고 온 이사였습니다. 마을에서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리고 온 거였죠. 은희는 맨 뒷좌석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한 달. 몸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졌어요. 은희야, 새 학교에서는 친구들 많이 사귀어라. 아버지의 말에 은희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친구. 누가 나 같은 아이와 친구하려고 할까? 대구 변두리의 작은 연립주택. 그곳이 새로운 보금자리였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아직은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새 학교 첫날. 대구 시내의 중학교는 시골 학교와는 규모부터 달랐습니다. 학생 수만 해도 몇 배는 많았어요. 전학생 김은희입니다. 담임 선생님 앞에서 인사를 올리는 은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녕, 은희야. 나는 반장 정미영이야. 활발한 성격의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미소 대신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안녕하세요. 어색한 존댓말. 정미영은 당황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점심 먹을래? 우리 학교 급식이 맛있거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밤이 되면 여전히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새 형들의 얼굴, 그날의 기억들. 새로운 도시에서도 과거는 은희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으아! 한밤중 은희의 비명소리에 부모님이 달려왔습니다. 은희야, 괜찮아. 악몽이야. 다 지나간 일이야. 어머니가 등을 토닥여 주었지만 은희의 떨림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은희는 더욱 고립되어 갔습니다. 같은 반 아이들이 다가오려 할 때마다 벽을 쳤어요. 은희야, 우리랑 같이 놀자. 저는 집에 가야 해요. 그럼, 내일은? 내일도 바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집에 가서도 은희는 방문을 잠그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거든요.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은희를 불렀습니다. 은희야, 선생님이 보기에
너는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구나. 죄송합니다. 죄송할 일은 아니야. 다만 선생님은 내가 걱정돼서 그래. 선생님의 따뜻한 말에도 은희는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낮에는 사람들이 무서워 숨어 다녔습니다. 어머니 박정숙도 새로운 터전에서 양재 일을 시작했지만 딸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은희가 점점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아. 남편에게 털어놓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1966년 은희는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여전히 혼자였지만 성적만은 뛰어났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책을 읽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거든요.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교육학 관련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동 심리학 개론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그 책에서 은희는 처음으로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이라는 개념을 만났습니다. 인간은 극심한 고통과 상처를 겪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 경험을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는 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은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나도 그럴 수 있을까? 그날 밤 은희는 처음으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나 같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면 내가 겪은 고통이 완전히 무의미하지는 않을지도 몰라. 작은 변화였지만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17세가 된 은희는 비로소 과거에서 벗어날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 대학에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어느 날 저녁 은희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대학을 무슨 과? 교육학과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박정숙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 듣는 딸의 확고한 의지였거든요. 1967년 은희는 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교육학과에 진학하겠다는 목표가 생기자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나는 더 이상 피해자로만 살지 않겠어.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다짐하는 은희. 여전히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지만 낮에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교육학 관련 서적들을 읽으며 은희는 자신과 같은 상처를 받은 아이들을 도울 방법들을 익혀갔어요.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선생님이 되자. 이 생각이 은희에게는 새로운 삶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반 친구가 다가왔습니다. 은희야,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그런가요? 응. 예전에는 항상 우울해 보였는데 요즘은 뭔가 목표가 있는 것 같아. 친구의 말에 은희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의 미소였어요. 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와, 좋겠다. 은희가 선생님이 되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 그날 밤 은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1967년 11월 15일. 오늘 처음으로 친구와 제대로 대화했다. 아직도 무섭고 힘들지만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나 같은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 1968년 3월 은희는 드디어 대구교육대학 교육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순간이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신입생들 자기소개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수님의 말에 학생들이 하나씩 일어났습니다. 은희의 차례가 되자 다리가 떨렸어요. 김은희입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짧고 간단한 인사였습니다. 은희는 빨리 자리에 앉고 싶었거든요. 그때 뒷자리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안경을 쓴 남학생이 따뜻한 미소를 보내고 있었어요. 좋은 꿈을 가지고 계시네요. 쉬는 시간에 그 남학생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이준호입니다. 같은 과예요. 안녕하세요. 은희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준호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다른 남자들처럼 가까이 다가오려 하지 않았거든요. 괜찮으시면 가끔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해요.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거든요. 저는 혼자 하는 게 편해요. 그럴 수도 있죠.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말씀해 주세요. 이준호는 은희의 거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억지로 설득하려 하지도 않았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은희는 이준호의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절대 은희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어요. 은희 씨, 오늘 수업 내용 중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준호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도움을 제안하지만 거절당해도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은희를 압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은희가 도서관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이준호가 보았습니다. 교육학 수업에서 아동학대 관련 내용을 다뤘던 날이었어요. 이준호는 멀리서 지켜보다가 조용히 티슈 한 박스를 책상 위에 놓고 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은희는 그 작은 배려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구나. 다음 날 은희가 먼저 이준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제 고마웠어요. 별거 아니에요. 누구나 힘든 날이 있잖아요. 저 혹시 같이 공부할 수 있을까요? 이준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 좋아요. 이준호와 함께 공부하면서 은희는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공간에 있기만 했는데 점차 대화도 늘어났어요. 은희 씨는 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싶으세요? 은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디까지 말해도 될지 몰랐거든요. 상처받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정말 좋은 꿈이네요. 분명 훌륭한 선생님이 되실 거예요. 이준호는 진심으로 은희를 격려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캐묻지도 않았어요. 몇 달 후 은희는 이준호에게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사실 과거에 좋지 않은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상처받은 아이들을 돕고 싶으신 거군요. 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사람들이 무서워요. 당연하죠. 무서울 수 있어요. 이준호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괜찮다고 하거나 극복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은희 씨가 편한 속도로 가면 돼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 말에 은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생전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1969년 은희와 이준호는 2학년이 되었습니다. 둘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어느 봄날 벚꽃이 흩날리는 캠퍼스에서 이준호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은희 씨, 저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은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도 함께 밀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셨죠? 괜찮아요. 이준호가 은희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약속드릴 수 있어요. 당신이 원하지 않는 건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요? 내 당신이 편안할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리겠어요. 그 약속은 은희에게 생애 첫 번째 안전한 울타리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은희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호는 정말로 약속을 지켰거든요. 준호 씨, 저 사실은 어느 날 은희가 용기를 내어 과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3세 때 겪었던 일들, 그로 인한 상처들을 천천히 털어놓았어요. 이준호는 끝까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도 판단하지도 않았어요. 많이 힘들었겠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왜 이상하게 생각해요?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준호의 말에 은희는 처음으로 무조건적인 수용을 경험했습니다. 1971년 은희와 이준호는 졸업과 함께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은희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었어요.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요.
이준호가 은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서워요. 과연 제가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결혼 후 은희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처음 교실에 들어섰을 때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확신했어요. 내가 이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구나. 어느 날 반에서 유독 조용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고 늘 혼자 있는 아이였어요. 민지야, 선생님이랑 잠깐 이야기할까? 네. 아이의 모습에서 어린 시절 자신을 봤습니다. 은희는 그 아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어요. 선생님은 민지가 소중해. 혹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줘. 몇 주 후 그 아이가 집에서 겪고 있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은희는 즉시 상담교사와 함께 도움을 주었어요. 선생님, 고마워요. 아이가 처음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은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상처가 이제 다른 아이들을 구하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준호 씨, 저 정말 행복해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하는 은희의 얼굴에는 진짜 미소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30년 뒤 두 사람은 손자 손녀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은희에게는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과거가 남아 있었어요. 2023년 가을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 73세 김은희 할머니의 집에는 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 손녀 수진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뭘 잘했는데? 친구가 혼자 있어서 같이 놀자고 했더니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은희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녀의 따뜻한 마음이 자랑스러웠어요. 정말 잘했구나. 혼자 있는 친구에게 손 내밀어 주는 건 쉽지 않은 일이야. 저녁 시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들, 딸들과 사위, 며느리, 그리고 3명의 손자, 손녀까지. 은희는 이런 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엄마,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 보이세요. 첫째 딸 메리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이 들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 정말 그랬습니다. 30년 넘게 교사로 일하며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며 은희는 진정한 평안을 찾았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2022년 어느 겨울날 은희에게 예상치 못한 편지가 왔습니다. 보낸 이는 막내 형 민수였어요. 편지 봉투를 보는 순간 은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60년 넘게 연락이 끊어졌던 사람이었거든요. 누나에게 오랜만입니다. 형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저도 이제 77세가 되었습니다. 평생 누나에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한 번만 만나 뵐 수 있을까요? 편지는 짧았지만 은희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남편 이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옛날 일이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은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번 만나보려고 해요. 정말 괜찮겠어요?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은희의 목소리에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2023년 봄 서울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60년 만에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77세가 된 민수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은희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누나, 민수가 일어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앉으세요. 은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누나, 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15세였던 저에게도 선택이 있었어요. 형들을 말릴 수도 있었고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비겁했습니다. 그때도 그 후로도 계속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나를 찾아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이렇게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은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느끼지 않았어요. 다만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정리했어요. 은희가 말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 일로 제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도 않아요. 누나, 저는 제 삶의 주인이에요. 피해자가 아니라 은희의 말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것만 알아두세요. 1시간 정도의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지도 않았어요. 그 만남 이후 은희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세상에 말하고 싶어요. 가족들에게 털어놓는 은희의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할머니 힘들지 않을까요? 손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괜찮단다. 오히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2023년 가을, 은희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제목은 73세 할머니의 진실한 이야기였어요. 첫 영상을 촬영하는 날, 은희는 카메라 앞에 앉아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희입니다. 올해 73세고요. 은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60년 동안 숨겨온 이야기를요. 그날부터 은희는 매주 영상을 올렸습니다. 13세 때 겪었던 일, 트라우마와 회복의 과정, 교사로서의 삶,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저도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댓글들이 정말 많아요. 은희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었거든요. 2024년 봄, 은희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메일이 왔습니다. 아동보호단체에서 보낸 강연 요청이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은희는 망설임 없이 승낙했습니다. 강연장에서 은희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요. 은희가 말했습니다. 60년이 지난 지금도 때때로 아픕니다. 하지만 그 위에 다시 꽃을 피우는 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청중들이 조용히 귀 기울였습니다. 저는 교사가 되었고 수많은 아이들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상처받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강연이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잘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은희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날 밤 은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4년 4월 15일. 오늘 강연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걸 알았다. 13세의 그 아이에게 말해주고 싶다. 괜찮다고, 넌 잘 버텨낼 거라고. 창밖에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60년 전 그 복사꽃처럼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였어요.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완성된 삶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